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몸 부서져라 이래서 키운 자식이 나중에 내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비상금까지 탐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설마 내 자식이 그러겠어? 싶으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분이 이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여기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7시 반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밥상 위에는 된장찌개 하나와 마른 반찬 몇 개가 전부입니다. 정적이 흐르는 식탁 위로 45살 된 아들의 숟가락 소리만 요란합니다. 아버지, 아까 그 이야기 진심이세요? 아들 녀석이 밥알을 씹으며 툭 던진 말에 67살 승민 씨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래, 네 엄마랑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이제 세탁소 문도 닫았고 우리가 가진 거라곤 이 집 한 채뿐 아니냐? 이거 주택연금 신청해서 매달 조금씩이라도 받으면서 살려고 한다. 승민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식탁이 쾅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숟가락을 내던진 겁니다. 아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 그걸 국가에 넘겨요? 나중에 저 장가갈 때 미천이라도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 인생보다 국가에 돈 갖다 바치는 게 더 중요하세요? 옆에 있던 아내 희연 씨의 어깨가 움찔하며 떨립니다. 30년 넘게 뜨거운 스팀 연기 마셔가며 남의 집 구겨진 옷 펴주며 모은 돈으로 산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 그 아파트 하나가 평생의 훈장이자 마지막 생명줄인데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 그 권리를 주장합니다. 야, 이 녀석아. 내 나이가 45이다. 언제까지 부모 등골만 빼먹고 살래? 승민 씨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지만 아들의 눈빛엔 미안함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인감도장 어디 있냐며 소리를 지르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승민 씨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한때는 수원 남문시장에서 인꼬부부라고 소문도 나고 아들놈 서울대학 보냈을 땐 온 동네 잔치를 했었는데 이제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부모를 돈줄로만 보는 자식뿐이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지금 당장 주머니에 있는 돈은 10,000원짜리 몇 장뿐. 이대로 가다간 연금 90만 원대로 평생 라면만 먹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까요? 아니면 자식과 인연을 끊더라도 내 노후를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사연의 주인공 승민 씨 부부는 결국 아주 독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 하나로 연금 100만 원도 안 되던 통장에 돈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허리를 펴게 되었습니다. 과연 승민 씨가 아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선택한 세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부는 결국 자식에게 버림받았을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인생 2막을 되찾았을까요? 그 눈물 나고도 짜릿한 현실 역전 드라마를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뜨거운 스팀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문시장 입구에서 35년을 지켰던 우리 부부의 대박 세탁소. 그 좁은 가게가 우리 가족에겐 세상 전부였고 맘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보일러를 돌리고 어깨가 빠져라 스팀 다리미를 휘두르며 살았습니다. 승민 씨, 여기 셔츠 칼라 좀 빳빳하게 세워줘요. 내일 우리 아들 상견례거든. 단골 손님들의 그 한마디가 참 좋았습니다. 남의 집 구겨진 인생을 펴준다는 자부심으로 우리 부부는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는 줄도 모르고 일만 했습니다. 아내 희연 씨는 그 옆에서 쉴 새 없이 수선을 했죠. 돋보기를 썼다 벗었다 하며 바늘귀를 꿰던 아내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는 우리 부부 참 행복했습니다. 동네에서는 금슬 좋은 인꼬부부라고 소문이 자자했고 남문시장 상인회에서도 저희 부부 모르면 간첩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특히 하나 있는 아들 녀석이 서울에 있는 이름난 대학에 덜컥 합격했을 때 그날은 세탁소 문을 일찍 닫고 갈비집에 가서 소갈비를 구웠습니다. 아들, 이제 너만 잘 되면 우리 노후는 걱정 없다. 술 기운에 뱉은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 교육비에 대학 등록금에 어쩌다 보니 서울의 자취방 보증금까지 번 돈은 족족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이번 학기엔 영어 학원도 다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걱정 마라. 아버지가 다리미질 몇 번 더 하면 된다. 그때는 그게 부모의 도리인 줄 알았습니다. 노후 준비요? 보험 하나 제대로 가입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이 우리 부부의 가장 든든한 보험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참 알 수가 없더군요. 평생 갈 것 같던 세탁소 영광이 한순간에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놈이 덮치면서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니 드라이클리닝 맡길 정장 한 벌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골목마다 대형 프랜차이즈 세탁소가 들어오고 핸드폰 앱으로 세탁물을 수거해가는 세상이 되니 우리 같은 구식 세탁소는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임대료는 밀리고 가스비 고지서는 쌓여가는데 아들은 서울에서 취업도 못하고 짐을 싸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즘 취업 시장이 얼마나 힘든데 그러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말하던 아들의 나이가 30을 넘고 35을 넘고 결국 45살이 되도록 방구석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신세가 됐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보다 아들 녀석 한숨 소리가 더 크게 들리던 날들.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결국 작년 겨울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더 버티면 빚만 늘겠어. 아내의 손을 잡으니 35년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열기에 시달렸는지 피부는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고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손가락이 애처로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점포 철거비를 25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해서 신청서를 썼습니다. 평생을 바친 내 일터를 내 손으로 부수기로 결정하던 날, 철거업체 사람들이 와서 기계들을 뜯어내는데 내 몸 일부가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가게 안에는 쾌쾌한 세제 냄새와 먼지만 남았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웃 상인들의 위로가 고마우면서도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막막함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가게를 정리하고 손에 쥔 건 소상공인 지원금 몇백만 원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에게 남은 건 수원 시내의 낡은 아파트 한 채와 매달 9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오는 연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젊었을 때 들어둔 국민연금과 코 묻은 돈처럼 모았던 개인연금이 있어서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그 92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우스운지 아십니까? 아파트 관리비 내고 아내 무릎 치료비 몇 번 내고 나면 남은 돈으로 세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벅찼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집에 내려와 얹혀 사는 주제에 반찬 타령은 기본이고 아버지는 왜 그때 건물을 안 샀냐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너 주려고 집 한 채 남겨둔 게 어디냐? 제가 화가 나서 빽소리를 지르면 아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 얼마나 한다고요? 요즘 서울 집값 보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부모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보금자리를 자식은 그저 자기 인생을 망친 보잘것없는 유산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거실에 앉아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다음 달 국민연금 날짜만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처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 인생의 끝자락은 이렇게 차갑고 쓸쓸한 걸까요? 여보, 우리 이대로 가다간 길거리에 나앉겠어. 희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 절벽 끝에서 선택한 길이 아들과의 인연을 끊게 만들고 동시에 우리 부부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줄은 말입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마지막으로 기댔던 그 결정적인 선택. 아들의 발작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장을 찍어야만 했던 그 일. 도대체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45살 아들은 왜 그토록 부모에게 잔인한 말을 퍼부었던 걸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게 요즘 우리네 노후라지요. 세탁소 문을 닫고 맞이한 첫 번째 달,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은 정확히 92만 4천 원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옷가지들 칼같이 줄 세워가며 모은 결과가 겨우 이 숫자 하나라니 참으로 허망하더군요. 국민연금에서 65만 원, 예전에 들어둔 쥐꼬리만 한 개인 연금에서 27만 원. 그게 우리 부부의 한 달 생명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다 큰 아들까지 셋이서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아파트 관리비더군요. 수원 영통에 있는 이 낡은 아파트. 오래돼서 그런지 겨울엔 난방비가 무섭게 나옵니다. 관리비 25만 원 쑥 빠져나가고 아내랑 제 핸드폰 요금에 인터넷비 합치면 10만 원이 또 사라집니다. 여기에 아내 희연 씨 무릎 관절염 약값에 제 당뇨 약값까지 보태고 나면 남는 돈은 고작 40만 원 남짓입니다. 그 돈으로 30일 동안 세 식구 밥을 해 먹어야 합니다. 여보, 오늘 시장 갔더니 배춧값이 또 올랐더라고요. 그냥 김치 사 먹는 게 낫겠어요. 아내가 시장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힘없이 말합니다. 그 깐깐하던 희연 씨가 배추 한 포기 가격에 손을 떠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집에만 있는 45살 아들 녀석은 부모 속도 모르고 매일 배달 음식을 찾습니다. 아버지, 요즘 누가 집밥만 먹어요? 치킨 한 마리 시켜 먹기에 3만 원만 주세요. 염치도 없는 그 소리에 버럭 화를 내고 싶었지만 자식 기죽이는 것 같아 꾸역꾸역 참으며 10,000원짜리 3장을 건넸습니다. 그 돈이 나가면 우리 부부는 일주일을 라면으로 때워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팔달구청 근처를 걷다가 우연히 벽에 붙은 포스터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 집으로 평생 월급 받는 주택연금. 순간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이 낡은 아파트, 그래도 지금 시세로 3억 5천만 원은 나갑니다. 이걸 담보로 맡기면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돈을 준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당장 상담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상담원 직원이 제 생년월일과 아파트 시세를 입력하더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시세대로라면 매달 80만 원 정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기존 연금이랑 합치면 월 170만 원이 넘네요. 170만 원.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 속 꽉 막혔던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170만 원이면 아내 무릎 치료도 마음 편히 시켜주고 가끔은 동네 친구들이랑 뜨끈한 국밥 한 그릇도 당당하게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던지요. 아내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생각에 남문시장에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붕어빵 5,000원어치를 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살 길이 생겼어. 이 집 주택연금으로 돌리면 나라에서 꼬박꼬박 돈을 준대. 붕어빵 봉투를 내밀며 흥분해서 말하는 저를 보며 아내 희연 씨도 처음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겼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이제 돈 걱정 조금 덜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하던 아들 녀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주택연금?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거 신청하면 나중에 이 집 국가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아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더군요. 아니, 내가 나중에 장가갈 때 이 집이라도 있어야 면이 서지. 그걸 홀랑 나라에 갖다 바치겠다고요? 저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은 단순히 집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들 녀석은 이미 제 이름으로 된 이 아파트를 담보로 어디서 대출이라도 받을 속셈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야, 이놈아.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부모 집을 탐내. 우리는 굶어 죽으라는 거냐? 제가 소리를 높이자 아들은 더 큰 소리로 대들었습니다. 누가 굶어 죽으래요? 자식이 잘 돼야 부모도 호강하는 거지.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 저는 뭐가 남냐고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내 노후보다 자기 손에 들어올 유산이 더 중요하다는 자식의 말. 가슴에 대못이 박힌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반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은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을 없는 건 기본이고 아내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까지 쏟아붓더군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의 장래를 위해 내가 굶주리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식과 담을 싸더라도 내 인생을 찾으시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들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고 급기야는 저도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 사실 때문에 저희 부부는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갈 결심까지 하게 되죠.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말 그대로 얼음장 같은 정적만 흐르는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찌개 끓는 소리도 사라졌고 아내는 아들 눈치를 보느라 거실에도 못 나오고 방 안에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45살이나 먹은 놈이 부모에게 소리를 지르고 밥상을 없다니. 저는 밤마다 천장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오냐오냐 하며 서울대학 보내놓으면 제 앞가림은 할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내 욕심이었나?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들이 그토록 주택연금을 반대했던 건 단순히 상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놈에겐 부모에게 말하지 못한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세탁소 문을 닫고 한 보름쯤 지났을까요? 우편함에 꽂힌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온 등기 우편이었는데 보낸 곳이 이름도 생소한 금융업체였습니다. 무심코 뜯어본 그 종이에는 대출 상환 독촉이라는 무시무시한 글자가 빨갛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금 5천만 원의 이자까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더군요. 순간 눈앞이 노랗게 변하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취업 준비한다고 방구석에만 있던 놈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큰 돈을 빌렸단 말입니까? 손을 벌벌 떨며 아들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 이 돈이 대체 뭐냔 말이야? 아들은 제가 내민 종이를 보더니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제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남의 편지를 마음대로 봐요? 아버지가 보태준 거 있어요? 보태준 게 있냐고? 내 대학 등록금의 생활비에 내가 평생 다리미질해서 다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제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자 아들은 아주 태연하게 가장 잔인한 말을 뱉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연금인지 뭔지 하지 말고 이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서 이거부터 갚아달라고요. 나중에 이 집 팔면 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으면 놔줄 건데 좀 미리 당겼으면 안 돼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이놈은 지금 부모가 굶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빚 갚는데 이 집을 써버릴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이 집은 네 엄마랑 내 마지막 목숨줄이야. 주택연금 안 하면 우리 당장 다음 달부터 라면 살 돈도 없어. 제 외침에 아들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저러다 정말 사고 치겠어요. 차라리 우리가 집을 비워주는 게 어떨까요? 아내 희연 씨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기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들은 그날 이후로 제 인감도장과 집 문서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밤에는 저희 부부방 주위를 서성이며 문고리를 돌려보는 소리까지 들리더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들의 친구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여기저기 돈을 빌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수원에 3억 넘는 아파트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다 갚을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세탁소 운영하며 신용 하나로 살아온 제 인생이 자식놈 때문에 한순간에 사기꾼의 아버지가 될 판이었습니다. 아버님, 아들 인생 살려주세요. 이번에 안 갚으면 걔 정말 큰일 납니다. 아파트 담보로 돈 좀 뽑아주세요. 그 친구라는 사람의 협박조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식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을 살리기 위해 평생의 집을 담보로 사채 빚을 갚아주겠습니까? 아니면 자식을 포기하더라도 내 노후를 지키시겠습니까?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냥 이 집 주고 어디 산속으로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덜덜 떨고 있는 아내의 손을 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여기서 밀리면 우리 부부는 정말 끝이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서 내 아내와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지금껏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가장 모진 일을 하기로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설마 부모를 해치려 들기야 하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제가 거실로 나갔을 때 집안 풍경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인감도장을 찾으려고 집안 가구들을 다 때려 부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들의 광기 어린 행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이 아수라장 속에서 승민 씨 부부는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그리고 아들의 소나귀에서 그 소중한 집을 어떻게 지켜냈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처절했던 그날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 8시 반, 거실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제 인감도장을 찾겠다고 서랍이란 서랍은 다 빼놓고 아내가 애지중지하던 낡은 수납장까지 박살을 내놨더군요. 여보, 나 무서워요. 저게 정말 우리 아들 맞아요? 아내 희연 씨는 방구석에 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세탁소에서 뜨거운 연기 마시며 같이 고생한 아내인데 노후에 이런 꼴을 보여준다는 게 죽기보다 더 괴로웠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자식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있다간 아내까지 몸져 누울 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말이죠. 아들이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간 사이 우리 부부는 칠작전이라도 하듯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속옷 몇 벌과 당뇨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 신분증과 통장을 챙겼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3억 5천만 원짜리 내 집인데 주인인 우리가 도둑놈처럼 뒷문으로 도망쳐 나와야 하다니요. 수원역 근처로 걸어가는 내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 자식 무서워서 내 집에도 못 들어가고 길거리를 헤매본 경험 말입니다. 그 참담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찾아간 곳은 수원역 근처의 작은 24시 찜질방이었습니다. 15,000원을 내고 들어간 그 좁고 시끄러운 곳에서 우리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누웠습니다. 승민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아들이 우리 찾으면 어떡하죠? 아내의 눈물 섞인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은 우리가 집을 나간 걸 알자마자 무시무시한 문자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돌아와서 서류 내놔라. 안 오면 이 집 다 때려 부수겠다.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덜 떨려 결국 전원을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찜질방 딱딱한 바닥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고 나니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더군요. 그래, 자식에게 휘둘리다 길거리에서 죽느니 욕을 먹더라도 내 노후는 내가 챙기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를 데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원지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 창구에 앉아있는 젊은 직원을 보니 방구석에 있는 아들 녀석 생각이 나서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르신, 주택연금 신청하러 오셨나요?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세요? 직원의 친절한 물음에 아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신청만 하면 끝인 줄 알았더니 절차가 꽤나 꼼꼼하더군요.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고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집값이 남으면 자식에게 상속된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줄 게 남긴 남는군요. 제 물음에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쓰고 남은 돈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니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부모를 벼랑 끝으로 밀어낸 자식에게 죽어서까지 돈을 남겨줘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펜을 들어 신청서에 제 이름을 꾹꾹 눌러 썼습니다. 김, 승, 민. 그 세 글자를 적는 순간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방어벽을 쌓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서류가 통과되면 이제 매달 80만 원 정도가 제 통장에 들어옵니다. 기존 연금 92만 원에 주택연금 80만 원을 더하면 월 170만 원이 넘는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히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가 보증하는 내 집이 생겼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협박해도 이 집의 권리는 국가와 제가 나누어 가진 것이기에 함부로 대출을 받거나 팔아치울 수 없게 된 것이죠. 어르신,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승인 날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상담실을 나오는데 아내 희연 씨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승민 씨,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죠? 그래, 잘한 거야. 우리 이제 아들 눈치 안 보고 우리 돈으로 당당하게 밥 먹고 살자.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복도 저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 녀석이 씩씩거리며 지사 안으로 들어오고 있더군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놈의 눈은 뒤집혀 있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도장 찍었어요?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냐고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노부부의 마지막 희망이 또다시 자식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공공기관 복도에서 자식이 이렇게 행패를 부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제 평생 가장 차가운 표정으로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들의 광기는 이제 선을 넘기 시작했고 우리 부부는 결국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인연은 영원히 끊어지게 되었죠. 그토록 가슴을 졸이던 일주일이 지나고 오후 2시쯤 제 핸드폰으로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승인 완료. 내일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마치 3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다리 밑판을 비로소 내려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통장 정리기를 돌리는데 주택연금 80만 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나오더군요. 기존에 받던 국민연금 92만 원에 더하니 우리 부부 통장에 정확히 172만 원이라는 거금이 모였습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이 숫자가 주는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 희연 씨를 데리고 수원 남문 근처에 이름난 갈비탕집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살 테니까 제일 비싼 특 갈비탕으로 시켜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국물을 한 수저 뜨는 아내의 얼굴에 정말 오랜만에 발그레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동안 10,000원짜리 한 장 벌벌 떨며 시장터에서 시든 배추만 고르던 아내였는데 국밥 한 그릇 마음 편히 사줄 수 있다는 게 가장이자 남편으로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이 먹고 돈 없으면 내 집에서도 죄인 같고 친구 앞에서도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통장에 단돈 100만 원이라도 여윳돈이 생기니까 굽었던 제 허리가 절로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길로 약국에 들러 아내 무릎에 붙일 보험 적용되는 비싼 파스도 사고 제 당뇨 약도 넉넉하게 처방받아 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평범한 노후였는데 그동안 참 멀리도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막상 해보니까요.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 마음입디다.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주택연금을 신청하던 날 그렇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 녀석이 거짓말처럼 얌전해진 겁니다. 집안 가구를 때려 부수던 광기는 어디 가고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 청소를 하지를 않나 아내에게 엄마 무릎은 좀 어떠세요? 라며 살갑게 굴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그때는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들이 머리를 극적이며 내뱉은 그 사과에 저희 부부는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지 자식인데 어쩌겠나. 사채 빚 때문에 눈이 뒤집혔던 거지. 본심은 착한 놈이었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이 평화가 깨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로 한 달 동안 정말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세탁소 정리하고 남은 지원금으로 아들 녀석 옷도 한 벌 사주고
가끔 용돈도 쥐어주며 우리는 다시 예전의 인꼬 부부, 행복한 가족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수원 화성 성곽길을 아내와 함께 걸으며 우리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사네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게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들의 그 친절함 뒤에는 우리 부부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릴 아주 정교하고 잔인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아들은 우리가 주택연금을 받는 걸 보며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정말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찾았는데 소액 대출만 조금 더 받으면 우리 가족 서울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살며시 건네오는 아들의 그 달콤한 유혹.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인생은 늘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 가장 잔인한 칼을 휘두르더군요.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우리 부부가 교회에 다녀온 사이 집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는 제 인감도장 대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법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분명히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안전하다고 믿었던 내 집인데 도대체 왜 이런 종이가 날아온 걸까요? 아들이 한 달 동안 부모 비위를 맞추며 몰래 준비했던 것. 그것은 주택연금보다 훨씬 더 무섭고 법적으로도 되돌리기 힘든 끔찍한 덫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일요일 정오, 교회에서 아내와 손을 잡고 돌아오던 그 길이 제 인생의 마지막 평화였다는 걸 현관문을 열기 전까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매일 거실 청소를 해놓겠다며 큰 소리 치던 아들 녀석의 기척이 전혀 없더군요. 아들, 우리 왔어. 점심 같이 먹게 나와봐. 희연 씨가 다정하게 불렀지만 아들의 방에선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본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아들이 가지고 있던 낡은 캐리어와 노트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군요.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덩그러니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도 아들의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명의로 된 신용대출 약정서와 제 통장의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알리는 통지서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의 그 지극정성하던 효도는 모두 연극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제 말벗이 되어주고 핸드폰 사용법을 가르쳐준다며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요즘은 핸드폰 하나면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라죠. 아들 녀석은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제 지문을 등록하고 비대면으로 인증을 받아 제 이름으로 된 비싼 보험들을 담보로 약관 대출을 받고 심지어 제 신용을 담보로 고금리 사채 대출까지 8천만 원이나 끌어다 쓴 겁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아들은 국가에서 꼬박꼬박 들어오는 제 연금을 확정 수입으로 계산해 대출업체에 제 이름으로 돈을 빌리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는 어차피 매달 나라에서 돈이 나오니까 이 이자 정도는 충분히 갚으실 수 있잖아요. 종이 뒷면에 갈겨 써놓은 아들의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선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 아십니까? 내 몸으로 낳아 35년을 먹이고 입힌 자식이 내 등에 칼을 꽂고 도망갔다는 그 비참한 현실 말입니다. 옆에서 서류를 같이 읽던 아내 희연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꺼져 있던 제 핸드폰을 켜자마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승민 씨 되시죠? 여기 XX캐피탈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입금하기로 한 이자 왜 안 들어옵니까? 거칠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쏟아졌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받기로 한 80만 원은커녕 이제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2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들은 제가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썼던 그 고유의 복지 혜택들과 제 신용도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부모의 노후를 지켜줄 최후의 방패를 자식놈이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바꿔서 제 가슴을 찌른 겁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어떡해요? 집까지 뺏기면 우린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희연 씨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면 노후엔 웃을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주택연금만 신청하면 만사가 형통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법은 제 편이 아니었고 자식은 제 원수보다 못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도망가기 직전 우리 부부가 생활비로 쓰려고 남겨두었던 세탁소 정리지원금 잔액 300만 원마저 제 핸드폰 뱅킹으로 싹 긁어서 사라졌습니다. 통장 잔고 0원.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쌀 한 톨 살 돈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7세의 나이에 자식에게 전 재산을 도둑맞고 사채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면 여러분은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어두컴컴한 거실에 홀로 앉아 박살난 수납장 틈에 끼어있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단 한 번도 품어보지 않았던 도끼를 품었습니다. 오냐,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목숨을 노리는 악귀라면 나도 더 이상 부모로 죽지는 않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주머니에 단돈 1,000원 한 장 없던 그 비참한 노부부가 어떻게 8천만 원의 빚을 이겨내고 다시 통장에 돈이 넘쳐나는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그 처절하고도 독한 복수와 부활의 기록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보일러도 켜지 못한 차가운 거실 바닥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통장 잔고 0원, 아들이 싹 긁어간 300만 원은 우리 부부가 다음 달 연금이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숨구멍이었는데 그 구멍마저 막혀버린 겁니다. 여보, 내일 당장 주민센터라도 가봐요. 우리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희연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옷 드라이클리닝 해주며 깨끗하게 살아온 세월인데 내 자식 때문에 구걸이라도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게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수원시청과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이라는 게 저처럼 멀쩡한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에겐 참으로 박하다는 사실을요. 어르신, 집이 3억 원이 넘으셔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은 어렵습니다. 아드님이 하신 대출은 민사로 해결하셔야 해요. 민사. 그 차가운 단어 하나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변호사를 살 돈은커녕 당장 점심 먹을 돈도 없는데 법대로 하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제 명의로 받아둔 대출 이자가 당장 다음 주부터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제때 안 갚으면 제 신용은 바닥이 나고 어렵게 신청해둔 주택연금마저 압류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수원천 다리 위에서 흐르는 물을 보며 그냥 여기서 끝낼까 하는 생각도 수천 번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승민 씨, 무릎 파스 다 떨어졌는데 올 때 좀 사다 줄래요? 아내의 그 소박한 부탁 하나가 저를 다시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저 가련한 여자는 누가 지켜주겠나 싶더군요. 저는 그 길로 인력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저 세탁소 35년에서 힘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당장 오늘 일당이 급합니다. 67의 나이에 공사판 잡부로 나선 저를 보며 사무소 소장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영감님, 이 나이에 사고 나면 우리만 손해예요. 그냥 돌아가세요. 막상 해보니까요. 자존심은 배고픔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습니다. 저는 소장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매달렸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부터 수원 인근 물류창고에서 박스 나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스팀 다리미 대신 무거운 택배 상자를 들고 먼지 자욱한 창고에서 10시간을 버텼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받은 일당 12만 원. 그 빳빳한 만원짜리 12장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세탁소 대박 났던 날보다 더 진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돈이면 아내 약을 사고 오늘 저녁 따뜻한 쌀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는 동안 아내 희연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부엌 식탁에 종이 뭉치를 잔뜩 쌓아두고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여보? 승민 씨, 우리 아파트 단지에 실버 택배랑 안전지킴이 모집 공고가 떴더라고요. 저도 내일부터 면접 보러 가려고요. 우리 둘이 합치면 아들이 벌려놓은 이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노인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해 다시 군장을 매는 전우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식탁 앞에 앉아 앞으로의 생존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아들과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는 절차를 밟을 것. 둘째, 주택연금은 절대로 해지하지 않고 수령액을 지킬 것. 셋째, 몸을 움직여 단돈 10만 원이라도 우리 힘으로 벌 것.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들이 도망치면서 가져간 제 핸드폰 속 보험 앱과 금융 정보를 전부 초기화하고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이 제 인생에 빨대를 꽂지 못하도록 가장 잔인하고 단호한 벽을 세운 겁니다. 아버님, 아드님 고소하실 건가요?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만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은 아내의 떨림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소하겠습니다. 그놈은 제 아들이 아니라 제 아내를 죽이려 한 범죄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빚더미에 올라앉아 오늘만 살던 우리 부부에게 생각지도 못한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꼈던 그 세탁소 기술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돈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연금 100만 원도 안 되던 통장에 돈이 넘쳐나게 된 그 두 번째 비결,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류창고에서 박스를 나른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나이 67에 하루 10시간씩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니 밤마다 온몸에 파스를 도배해도 비명이 절로 나오더군요. 승민 씨, 제발 그만둬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요. 아내 희연 씨가 제 퉁퉁 부은 발을 주무르며 울먹였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버텼습니다. 당장 아들놈이 남긴 사채 대출 이자를 못 내면 어렵게 일궈놓은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갈 판이었으니까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생은 참 묘한 구석이 있더군요. 그날도 절뚝거리며 퇴근하던 길에 수원 광교 신도시 근처에 새로 생긴 대형 프리미엄 세탁센터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젊은 직원들이 최신식 기계 앞에 서 있는데 한 직원이 고가로 보이는 실크 원피스를 들고 쩔쩔매고 있더군요. 아, 이거 얼룩이 왜 안 지워지지? 손님은 오늘 저녁까지 해달라는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가게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35년 동안 다리미와 약품을 만져온 제 눈에는 그게 무슨 얼룩인지 어떤 약품을 써야 하는지 한눈에 보였거든요. 이보게, 그건 물로 지우면 안 돼. 유기용제에 알코올을 조금 섞어서 살살 문질러야지. 제 말에 젊은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었는지 제게 옷을 건네주더군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잡은 약품이라 손이 떨렸지만 제 몸이 기억하는 감각은 무서웠습니다. 얼룩의 결을 따라 툭툭 치고 스팀을 살짝 쬐어주니 지워지지 않던 진흙 얼룩이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진짜 장인이시네요. 젊은 직원의 감탄사에 가게 안쪽에서 점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가게는 요즘 유행하는 명품 세탁 전문점이었습니다. 최신 기계는 많지만 정작 원단의 특성을 잘 아는 숙련공이 없어 애를 먹고 있었다더군요. 점장은 제 경력을 듣더니 그 자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매일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딱 3시간만 마스터로 상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월급은 250만 원 드리겠습니다. 250만 원. 하루 10시간 박스를 날라야 받을 수 있던 돈을 하루 3시간 제 평생의 기술을 쓰는 대가로 받게 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내 희연 씨도 놀라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시니어 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학교 안전지킴이에 합격한 건데요. 아침 8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아이들 등교를 도와주고 매달 7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이 먹고 할 수 있는 게 경비나 청소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 해온 그 일 속에 노후를 살릴 열쇠가 있다는 걸 저도 이번에야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주택연금 80만 원, 국민연금 92만 원, 여기에 제 급여 250만 원과 아내 수당 70만 원을 합치니 우리 부부의 한 달 수입이 무려 492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아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3가지 비결 중 마지막인 근검절약에 돌입했습니다. 수원 지역 화폐인 수원페이를 10% 할인가로 충전해 생활비를 쓰고 각종 마트 앱을 깔아 포인트 적립과 할인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승민 씨, 이렇게 하니까 한 달에 20만 원은 그냥 아끼더라고요. 아내의 눈이 다시금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희한하게 그 죽일 놈의 아들 생각이 안 나더군요. 처음에는 배신감에 잠을 설쳤는데 이제는 우리 부부의 삶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아까워진 겁니다. 우리는 아들이 남긴 8천만 원의 대출 원금을 갚기 위해 매달 300만 원씩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한 달 넘게 소식 한 자 없던 아들 녀석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비굴하고 처참한 목소리로 말이죠.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사채업자들에게 잡혀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다시 통장에 돈이 쌓이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죽어가는 자식이 다시 손을 내민다면 여러분은 그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아들의 그 전화가 우리 부부의 마지막 시험대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아내와 마주 앉아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도 단호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정이 우리 부부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놈들이 제 손가락이라도 자르겠대요. 5천만 원만, 아니 3천만 원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나를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은 자식이라지만 죽겠다는 소리를 듣고 멀쩡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아내 희연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아내는 제 팔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며 입술만 벙긋거렸습니다. 살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 간절한 눈빛.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우리 통장에는 그동안 죽어라 일해서 모은 돈과 연금을 아껴둔 돈, 약 3천만 원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돈을 아들에게 보내주면 우리는 다시 빈털터리가 됩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아들의 남은 대출 원금은 여전히 산더미 같고 아내는 다시 시장터에서 시든 배추를 골라야 하며 저는 다시 물류창고에서 허리가 끊어져라 박스를 날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돈을 준다고 해서 아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침묵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낯선 남자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아들 살리고 싶으면 오늘 저녁 7시 반까지 입금하세요. 집도 있으시면서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십니까? 사채업자의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라도 친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들은 우리 부부의 주택연금과 이 아파트를 노리고 아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내 말 잘 들어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나갔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시는 거죠? 입금해 주시는 거죠? 아니, 못 해준다. 아니, 안 해준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 말을 내뱉는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래요?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잘난 집 구석국가에 갖다 바치고 부모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패륜적인 막말이 쏟아졌지만 저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련다. 35년 동안 세탁소 스팀 연기 마시며 너 하나 사람 만들려고 살았는데 결과가 이거라면 나는 오늘부로 부모라는 이름의 사표를 던지련다. 죽을 각오가 됐으면 그 각오로 거기서 버텨라.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날 제가 돈을 보냈다면 아들은 다시 도박판으로 달려갔을 거라더군요. 아내는 그날 밤 거실에서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저도 베갯니들 적시며 밤을 지새웠지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우리는 평소처럼 7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학교 안전지킴이 옷을 챙겨 입었고 저는 세탁 마스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들을 외면한 게 아니라 아들을 살리기 위해 독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아들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는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보험과 금융 자산의 본인 확인 강화 서비스를 신청했고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도 했습니다. 주택연금 덕분에 이 집의 소유권 일부가 공사에 있으니 함부로 압류하거나 뺏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정말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했죠. 그런데 한 달 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잡부로 일하며 찍은 손바닥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살았습니다. 죽을 힘 다해 빚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 짧은 문자를 보고 아내와 저는 서로를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지 않은 것이 결국 자식을 살린 마지막 교육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노후의 평화는 자식의 효도가 아니라 부모의 단호한 경제적 독립에서 오더군요. 현재 우리 부부의 통장에는 매달 49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옵니다. 아들의 빈 이자를 갚고도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저축을 합니다. 이제는 주말이면 아내와 수원 행궁동 맛집 탐방도 다니고 가을에는 제주도 한 달 살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인생의 폭풍우를 다 겪고 난 지금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뼈아픈 조언 3가지가 남았습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도 저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길거리로 나앉을 수 있습니다. 과연 연금 100만 원도 안 되던 우리 부부를 풍요로운 노후로 이끈 진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들의 전화를 끊고 독하게 마음먹었을 때 주변 친구들은 저보고 자식 버린 비정한 애비라고 손가락질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금 100만 원도 안 되던 우리 부부의 통장에 돈이 넘쳐나게 된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딱 3가지를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집을 유산이 아니라 연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그래도 자식 놈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하며 이 낡은 아파트를 끝까지 쥐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굶어 죽어가는데 집 한 채가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3억 5천만 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해 매달 80만 원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자식이 사고를 쳐도 이 집은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출을 받거나 팔아치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노후의 성벽을 국가가 대신 쌓아주는 셈이지요. 두 번째는 죽을 때까지 내 일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세탁소 문을 닫았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35년 다리미질 기술은 어디 안 가더라고요. 프리미엄 세탁소 마스터로 일하며 받는 250만 원과 아내가 학교 안전지킴이로 받는 70만 원의 복지 수당. 이게 뭐이니 웬만한 대기업 다니는 자식 월급 안 부럽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워서 못 움직이겠다는 분들 계시죠? 오히려 몸을 움직여 일을 하니까 당뇨 수치도 내려가고 무릎 보험 청구할 일도 줄어들더군요.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돈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자식과 경제적으로 완벽히 남이 된 것입니다.
이게 가장 힘들고 뼈아픈 조언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잘 돼야 나도 호강한다는 생각, 그거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자식의 대출 빚을 갚아주기 위해 내 노후 자금을 깨는 순간 부모와 자식 둘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아들의 사채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그놈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이 비로소 제 손으로 땀 흘려 돈을 벌기 시작하더군요. 진정한 효도는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을 당당함이 있어야 행복한 거였습니다. 지금 저는 매달 들어오는 490만 원의 수입으로 아내와 함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우리만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밥값 눈치 볼 때 저는 시원하게 골든벨도 울립니다. 통장에 잔고가 쌓이니 아들놈도 이제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군요. 역시 시니어에게 최고의 권위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통장에서 나온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 남문에서 세탁소 하던 승민이 형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속에 작은 불꽃 하나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 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을 알아보시고 내 몸이 건강하다면 주민센터의 복지 일자리를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에게 쏟았던 정성의 절반만 오늘 옆에 있는 배우자와 여러분 자신에게 쏟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중 꼭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하나, 집은 유산이 아니라 연금이다.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하세요. 둘, 기술은 죽지 않는다. 내가 잘하던 일로 소액이라도 벌어보세요. 셋, 경제적 독립이 최고의 효도다. 자식에게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노후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식의 눈물보다 내 배고픔을 먼저 걱정하는 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 같은 시니어 작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에게는 이 영상이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현실적이고 속 시원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